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그 기업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키워나간 몸짓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청년 인구가 막 느는데도 일자리가 더 빨리 느니까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한 1.5개쯤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낼게요. 뭐야? 버블 시대 일본 회사는 신입 직원이 입사하기도 전 하와이 등으로 장기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하와이. 근데 이거 쉽지 않나요? 정답. 네, 합격하고 나서 혹시 도망갈까 짤까 봐? 봐 일단 여행을 보내놓고 보는 거죠. 정답입니다. 다른 회사 면접 보지 말라고. 하와이 가 있어. 일본에 있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모셔가려고 할 정도면 사실 그러네. 급진이 모셔가는 거네요. 취업문이 활짝 열렸던 버블 경제 시기에는 기업들이 인재를 데려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냥 면접만 봐도 돈 줬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하세요? 와. 네, 맞습니다. 네, 교통비를 줘야 돼가지고 만 엔에서 한 5만 엔 정도를 줬다고 해요. 면접 보러 오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그렇죠. 취직 안 하고 면접만 보러 그런 다녀도 애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고급 술집에 데려가서 값비싼 술을 사주면서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新入社員は、車を、プレゼントする。 차를 사는 거야. 차를 뽑아준다고요? 야, 씨. 와. 우와. 이럴 수가. あなたと約束をしたよな。内定すれば絶対逃げないと。 야, あな 이거 た逃げませんって 취업하라고. 言ったじゃん。 야, 이거 와.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완전 가불이 바뀌었는데요? 좋은 인재를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통이 좀 컸어. 부러워요. 뭐 신입 사원들이 신났네요.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은 낮은 금리로 시작된 내수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는 일본의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뭐. 그렇죠. 수도권.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어째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아.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네, 세 배.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린 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저 빌딩.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평당 12억? 네,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겨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자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까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아유.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 네,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하와이 많이 샀지. 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한테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네. 특히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공습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마크.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을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럴만하지. 얼마나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나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1980년대 말에 세계 5위의 국제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연간 교역량이 하나로 약 64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4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고요. 일본 무역량의 약 11% 정도가 고베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고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오, 7.3이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그러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뭐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뭐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골 현상까지 발생하고. 와,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이틀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휘발유 2,531원. 기름값이 날개 달린 듯 오르면서 맞아, 말이 안 부담 돼요. 때문에 주유소를 찾는 이들도 원래 줄었습니다. 1,600원이었거든요.
경유 가격이 휘발유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지금은 맞아요. 거의 똑같아졌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이처럼 기름값이 우리를 그리고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유가에 주목해야 하는가? 유가를 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에서요? 네. 그래서 최근 유가 폭동의 시작도 역시 국제적인 사건에서 시작하거든요. 바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은 먼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했고요. Today, I'm announcing the United States is targeting the main artery of Russia's economy.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그러면서 석유 공급이 불안해지니까 유가가 폭등하고 유가가 폭등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반갑지 않은 손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키를 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유가가 오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나라도 방문하게 됩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습니다. 인살만 왕세자와는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lear-eyed about the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bout where we have the greatest capacity to help drive positive outcomes. وس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 또 이 나라는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압력을 받으면서도 퇴출 반대를 하면서 강력히 러시아를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랑 친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친한 나라죠. 네. 사우디 하면은 미국의 최우방국. 네네네. 맞아요. 지금은 사이가 아주 냉랭합니다. 진짜? 왜 이유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럴 리가 있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표면이 된 건데요. 유가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나라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겠네요. 유가 안정, 안보 불안 이런 것으로 서로 맺어진 이 협력 관계가 이제는 협력이 아니라 석유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두 나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인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실종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자말 카슈크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부터 정부 비판을 해왔던 언론인인데요. 2017년부터 미국으로 옮겨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에요. 그는 튀르키예 출신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됐는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영사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CCTV에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가십구지가 들어가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가십구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옷만 같네요. 조금 더 머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다르죠. 이거 완전 스릴러 공포인데요? 놀랍게도 가십구지 모습을 한 인물은 인파 속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져버린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 터키에서 자국 총영사관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가십구지가 영사관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미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후부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속 발견되는데요. 먼저 CCTV를 통해서 15명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영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뭐지? 납치범들인가?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뒤에 미국 언론에서 가쇼크지 마지막 순간을 녹음한 녹취본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Washington Post columnist Jamal Khashoggi's killing. That audio recording of Khashoggi's final moments.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따르면 가쇼크지 역시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였는지 영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애플워치를 아이폰과 동기화해놓고 이 아이폰을 약혼녀에게 건네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혼녀가 녹음본을 확인해봤고 영사관 안에서 고문을 받아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주장을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러나 결국 가쇼크지가 영사관 안에서 살해당했고 CCTV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인물 15명이 가쇼크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어요? 알려졌습니다. 또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연루된 혐의로 5명의 관리를 해고하고 관련자 11명을 기소하고 5명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 CIA 발표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무슨 발표였나요? 사건 발생 후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정보기관 CIA는 가쇼크지 암살 살해 지시자로 예상 외의 인물을 지목했는데요. 누구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에? MBS. 3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도 있고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 빈 살만 왕세자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nnounced to the kingdom on Saudi television, a change in the line of succession in the royal house of Saud. Mohammed bin Salman, the 31-year-old son of the Saudi king, is now first in line to the throne. The new crown prince has been a powerful figure in Saudi politics and has had a hand in nearly everything in the kingdom. 정장 차림 진짜 의외인데요?
옷 벗기 힘든 텐데 결정. 어? 육회에서 샀구나. 프랑스에도 우와. 저택이 있고. 야, 이건 모형 조형 같다 무슨. 진짜 클래스가 다르네. 와, 아쿠아리움이 집에 있어요? 야. 야. 다른 세상이다 진짜 여기. 굉장히 개방적인 그 인물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할 수가 없던 운전할 수가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BTS 콘서트랑 축제도 열어졌어요. 젊은 사우디 지도자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인기가 되게 많은 지도자군요. 아까 보니까 정장 차림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맞아요. 타이도 안 하고. 아 근데 이렇게 부족할 거 없는 왕세자가 암살 지시를. 그러니까 대사관. 네, 그러니까 미국 CIA가 그런 보고서를 쓴 거죠. 빈 살만 왕세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 (2017년부터) 왕세자는 왕국의 안보와 정보기관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관료들이 왕세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스탄불에 도착한 15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팀에는 왕립 사우디아라비아 연구 및 미디어 문제센터에서 일했거나 그와 연관된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 당시 미디어 문제센터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측근인 사우드 알카흐타니가 이끌었는데 그는 2018년 중반 왕세자의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공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 결국 승인을 했다는 거네요. 왜 그런? 사실 이 왕세자는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왕실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봤던 우리 압둘아지즈 국왕 있죠. 네네네. 국왕이 자기 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걱정해서 나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때까지 그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2대부터 지금의 7대 살만 왕까지는 모두 형제 상속이었지만 더 이상 형제 승계가 나이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에 왕이 된 현재 국왕 살만 국왕은 자신의 형제의 아들, 즉 자기의 조카인 빈 나이프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살만 국왕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왕세자 빈 나이프 대신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약 15,000명에 달하는 지식인과 왕가 사람 중에서 아무래도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지위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전에 돌입합니다. 리야드의 최고급 호텔 리스칼튼 호텔을 예약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암살 배후를 부정하던 사우디 왕세자를 당시 이 대통령 후보였던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든요. 대놓고 비난을 한다고? 와. 엄청난데 이거.
지금 되게 안 좋네. 완전 안 좋구나. 지금 영상을 보니까 느낌이 쏴하죠. 네.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사실 미국도 이득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간 거예요? 너무 심하게 좀 딱 그렇게 하던데. 일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외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사우디의 석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예멘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공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원래는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 예전처럼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도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국익이 여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2019년이 미국의 학자들은 카터 독트린이 끝난 날. And such an assault will be repelled by any means necessary, including military force. 오호, 러시아? 독수리요? 네. 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와. 귀한 건가 봐요.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근데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제 소련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러시아. 아 러시아. 고르바초프세요? 제가 사실 그 미국과 사이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첫 번째 깨어난 러시아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돈독하죠. 또 그렇게 됐구나. 여태까지 미국의 안보만을 믿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페크에 가입되지 않지만 석유 생산량이 많은 비오페크 국가 10개국과 함께 오페크 플러스라는 것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석유 생산량도 제한하고 논의하면서 미국 셰일 오일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거죠. 야, 그럼 러시아는 그렇고 러시아에 이어서 또 친해진 또 한 나라는 어디죠? 중국이죠. 네,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미중 갈등으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좀 틀어지고 있는 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접근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게 사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무기. 게다가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요. 이제 석유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비전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서울시의 한 44배 정도의 규모 크기에 일명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 건설에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무려 280억 달러 상당의 경제 협정을 맺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았잖아요. 위안화로요? 1974년에 사우디와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로 거래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러 순환을 이끌어왔고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효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를 쓴다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저게 급식줄인가요? 배급줄? 급식줄 맞아. 네, 급식소 앞에서
무료 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9천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를 사세요, 이러면서. I am for sale. I must have work or starve. 이처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사건으로 남아있죠. 세계 경제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내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0년대 중엽이 되면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명확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의 GDP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따라잡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철강, 자동차, 전기 등의 공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20세기 초가 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영국이 전쟁으로 미국에게 진 빚이 약 43억 달러, 프랑스는 40억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었죠. 영국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해당하는 전쟁 부채를 종전 60년 만인 2006년에 비로소 다 갚았다고 하니까요. 이 돈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대규모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으로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갔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고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점점 안정돼 가면서 전 세계 경제도 호황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달러의 힘은 갈수록 더 강해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이런 호황 속에서 무역 적자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달러의 확산은 미국의 적자를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이죠.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러의 공급은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은 자기 금고에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 달러를 찍어냈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1960년대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발행량은 더욱 늘어나면서 금과 달러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Le fait que beaucoup d'États acceptent par principe des dollars au même titre que de l'or entraîne les Américains à s'endetter et à s'endetter gratuitement vis-à-vis de l'étranger, car ce qu'ils lui doivent, ils le lui payent avec des dollars qu'il ne tient qu'à eux d'émettre. Nous estimons nécessaire que les échanges internationaux soient établis comme c'était le cas avant les grands malheurs du monde, sur une base monétaire indiscutable et qui ne porte la marque d'aucun pays en particulier.
근데 저건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어 지금 들어보면. 아 맞지? 내가 갑자기 너한테 엄청 빚을 진 다음에 찍어가지고 줘버리는. 뭐야 그게?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드골 대통령의 못 믿을 달러 발언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이 가진 달러에 대한 믿음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런 딜레마 혹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제 용어로서는 트리피니 딜레마라고 합니다. 국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기축 통화인 달러 공급을 늘리면 결국 달러 가치는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기축 통화로서의 국제적인 신용도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고심 끝에 만든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 하에서도 결국 허점이 드러나는 셈이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의 파장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달러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이 유출되면서 미국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고 프랑스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금 퇴환을 요구하는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진퇴양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은 1971년 8월 15일에 금 퇴환 중지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He is by far the strongest in the world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근데 금이랑 달러를 교환해주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이랑 안 바꿔주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발표 이후 여러 나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실물 자산이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값이랑 은값이 올라가겠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위기론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기는 어떤 여파를 가져왔을까요? 과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은 미국만의 위기였을까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금값이 뛰는 건 국제 거래에 달러를 사용하던 다른 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달러까지도 결국에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에 명시된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와 같은 가치는 우리나라 원화 1,000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만 환율을 1,000원으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976년에 IMF 회원국들이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는 각국의 시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자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정환율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동환율 제도죠. 변동환율제가 결정되자 IMF 회원국들은 각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금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변화를 계기로 달러가 비로소 온전한 기축 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가진 경제력으로 막강한 지위를 그냥 갖게 된 것이죠. 즉, 금과의 관계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만으로 진정한 기축 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8년 발생한 엄청난 사건은 또다시 달러와 국제통화체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난리가 났었죠. 이른바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것이죠.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은 리먼 브라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위기가 잇따라 현실화되면서 미 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은행 자산이 증발하고 미국의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금융시장은 이번 주 내내 요동쳤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빚이 3,84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속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도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럽도 좀 많이 휘청였다고 들었거든요.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런던도 금융 약간 센터였어요, 유럽 쪽에.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투자은행 다녔다가 뭐 월급 깎였거나 아니면 아예 해고 당한 사람들도 많았고, 진짜 일반 사람들도 어떤 대2금융은행들 조금 불안해서 돈 막 빼려고 막 줄을 서고, 아직까지 힘든 것 같아요, 영국도. 그때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휘청거렸는데 어떻게 수습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 경제 대공황 연구자였던 벤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약 처방을 내놓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 금리를 낮추어서 통화량을 늘리는 통상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연방준비제도의 자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전례 없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 영어로는 이제 quantitative ease라고 그러죠. 은행에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제도인데 그 규칙을 깨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다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다가 통화량을 공급을 했던 것이죠. The FOMC believe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to monetary policy will be appropriate for an extended period.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은 경제가 어려울 땐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와 같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미국 내에 달러가 많이 돌도록 통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후로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이사회는 2010년, 2012년에 1차, 2차, 3차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푸는데, 이때 푼 돈의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4천조, 거의 5천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 10%까지 치솟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4년에는 5.9%까지 떨어졌고요. 2015년이 되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뿌려놓은 돈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 미국 정부의 큰 숙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럼 걷어들여야 되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달러를 줄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달러가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심하게 되면 그 나라들의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줄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2020년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합니다. 맞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22.6%가 내린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33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미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다시 오히려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풍자한 담은 만평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만평이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아직도 있는데 점점점 그리고 남자분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대답해요. 밥 먹으면서. 마구 먹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저 체중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저 인플레이션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뜻입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의 그 제롬 파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이 만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연방준비제도는 그 말이 실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책의 방향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난 6월에 6월 초죠. 지난 6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단계인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이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자국의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거를 막기 위해 그런 금리 인상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빨리 하시지. 15년도에.